제 여자가 읽고 쓰고 말합니다. 썸머걸스 클럽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리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오입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봐야겠죠? 어느덧 저희가 4번째 에피소드를 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번에 또 호스트를 맡게 된 티오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주제는 그 창업에 관련된 거였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예비 창업자의 관점에서 창업을 한다는 상상을 한번 펼쳐보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창업이라는 주제가 좀 생소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간단한 창업 트렌드와 현황을 조사해 왔습니다. 물론 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멋져요. 요즘 핫한 퍼플렉시티와 함께 찾았기 때문에 와, 역시. 네. 요즘 청년 창업이 뜨겁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창업 시장이 쉽지 않은 게 현실이기는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경기 침체, 고금리, 투자 위축 이런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초기 자금 조달이 좀 쉽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성공 확률도 그렇게 좋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도전하는 많은 청년들이 있고 아마 여러 가지 각자의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 이 창업을 하고 싶어 하는 큰 이유 중 하나는 아마 이런 고용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수없이 교육받았던 자아 실현의 그 욕구가 커지고 있다는 점일 것 같아요. 그리고 또 AI 기술도 있고 디지털 전환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또 누구나 쉽게 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 같아요, 한국에도. 맞아요. 특히나 이런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AI나 IoT 같은 신기술을 활용한 창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정부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점점 체계적으로 나름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나 친환경 트렌드를 결합한 아이디어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투자 시장 전망은 사실 그렇게 좋진 않대요. 불안정한 이런 경제 상황 때문에 투자사들이 굉장히 방어적이고 소극적인 것은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회복 시기는 2026년 상반기, 하반기로 예측을 되고 있고 그리고 또 투자 환경과 무관하게 투자가 계속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분야는 이제 AI 기업, 디지털 헬스케어, 기후테크, 제조, 바이오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은 어렵지만 그 사이에서도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아이디어를 좀 현실적으로 준비해 볼지 아니면 언젠가 해보고 싶은 꿈의 창업 아이템이 무엇인지 얘기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이런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도 공감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흥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각자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창업이 왜 매력이 있는가, 그리고 창업은 어떤 동기를 가진 사람이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 저는 창업의 매력이 전 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은 사업이나 투자나 사업을 해야 되고, 큰 돈을 벌려면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싶은 욕구가 큰 사람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거를 해보진 않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 사업의 이미지는 그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끊임없이 올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려고 해야지 현상 유지라도 할 수 있다. 이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돈을 계속 벌려고 해야지 이걸 성장시킬 수 있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사업의 목적이 계속 사업을 확장하고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큰 욕구를 가진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돈을 벌리는지. 그런 생각을 했고, 저의 개인적인 매력으로는 제가, 저도 창업을 해볼까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저는 제 인생의 목적이 나에 대해 더 잘 알아가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걸음마다 나에 대해 더 알게 되는 그 경험을 많이 하는 건데, 창업이라는 과정이
보통 뭐 오열을 나뉠 수는 없지만 그냥 평범하고 평안하게 사는 것보다는 더 다이나믹하고 더 치열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누군지 다른 사업을 하지 않은 삶보다는 더 명확히 알 수 있겠다. 훨씬 많은 사람을 만나고 훨씬 많은 것을 배우고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하겠다. 그래서 그런 게 창업의 매력이 아닐까라고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좋은 지점을 처음에는 창업의 매력이 돈이다 해서 약간 우리 오늘 할 얘기가 되게 많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마무리 부분에서 이제 정말 미리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을 설명해 주신 것 같아서 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 이유가 너무 멋있었어요.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에서 계속 올라오는 노력을 하는 게 창업이다. 너무 멋진 비유 같고 창업가를 정말 한마디로 추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었어요. 너무 멋지네요. 감사합니다. 약간 다른 이야기로 이 비유는 제가 만들어낸 비유가 아니라 누구냐? 제 고등학교 때 인강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이 고등학교 3년 내내 저를 힘들게 했던 말 중에 하나였어요. 그 수험생 입장에서는 좀 프레셔가 있는 말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가 이 직전에 창업 아산 나눔재단인가요? 맞나요? 아산 네, 나눔재단에서 데모데이에 한 콴다라는 어플 대표님이 네. 기업가의 정신에서 얘기하시는 영상을 좀 봤는데, 그분께서는 또 이 창업을 권장하시지 않으면서 그 이유가 아침에는 이 창업이 잘 될 것 같지만 저녁에는 이 창업이 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불확실성의 연속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방금 하셨던 말씀이 창업에 어쩌면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끊임없는 고민과 고뇌와 그런 연속일 수도 맞아요. 있다라는 점이 맞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해본 사람이니까 그렇게 말을 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돈이나 명예나 우리가 듣는 무슨 기업이 엑시트를 해서 500억을 벌었다더라 같은 뉴스만 보기에는 와 정말 창업을 하면 저렇게 큰 돈을 만질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뛰어들면 이제 정말 한 3년 내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하던데요. 데스밸리를 그렇죠. 지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해보신 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창업의 매력을 고민해봤을 때 저는 미리님이랑 조금 다른 결이지만 비슷한 결론으로 났긴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한게임이라는 책 혹시 아세요? 우리가 끝이 있는 게임을 할 때는 남을 속여 먹기도 하고 뭔가 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조금 어떻게 말하면 교활하게 남을 이겨먹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 게임이 끝이 없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만약에 그렇게 뭐 반칙을 쓰고 남을 등쳐먹고라는 표현은 부적절한가요? 남에게 못되게 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는 사람은 게임에서 결국 퇴출되거나 결국에는 그 생태계에서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그 책의 약간 요점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비전을 가진 기업이 오래 살아남고 세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살아남는다 같은 메시지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세상을 바꾼 사람을 꿈꾸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상을 바꾸는 일이 뭔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는 기술이나 회사가 세상을 바꾸기도 하잖아요. 챗 GPT 같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아이템들이 세상에 등장하고 그걸 통해서 일을 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그리고 심지어는 먹고 사는 방식까지 바꾸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진짜로 세상에 없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고 그리고 내가 같이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과 팀을 꾸려서 일을 할 수 있고 그런 점이 창업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더라고요. 혹시 그럼 이지님은 창업에 또 뜻이 있으신가요? 실제로도? 아니면은 그 창업이 가져야 한다는 그런 이상향이라기보다는 뭔가 창업이 가져야 하는 그런 비전?
대해서의 의견이 고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도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요거를 꼭 지켜가고 싶다. 그리고 해보고 싶다. 약간 요런 의견까지 있으신가요? 그거 되게 좋은 질문인데요. 네. 각자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쵸. 저도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창업가에 알맞은 사람인가. 근데 뭐 이렇게 말하면 재수없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뭘 하든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멋있다. 근데 그런 상태만으로는 세상을 바꾸는 창업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내가 그 일을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어떤 타이밍이나 그런 계시를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난 사람은 따로 있다. 그러니까 나는 법이나 제도를 만들고 그 사람들을 서포트해주는 역할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제가 직접 창업가가 될 생각은 지금은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60, 70, 80이 됐을 때 이제 제가 엔젤 투자자로 나선다거나 아니면 조금 뭐 VC라고 하면 좀 그런가요? 하여튼 좀 제가 가진 자본을 통해서 그 생태계를 육성하고 거기서 계시는 이제 정말 빛나는 원석 창업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발굴해내는 일은 너무 재밌고 즐거울 것 같아요. 예전부터 VC 쪽에서 일하고 싶다는 얘기를 미리 이지님께서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기웃거리긴 했죠. 그리고 뭐 주변에 이제 그 VC로 커리어 체인지를 하신 분도 있고 VC 지금 시니어가 되신 분도 있는데 보면 또 그분도 진짜 치열하게 하시고 진짜 또 나름의 임팩트를 계속 만들어내 가면서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네. 참 제가 창업가라면 이진님 같은 그런 투자자를 만나고 싶을 것 같아요. 나의 가치를,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가치를 품은 청년이 꽤 많은 것 같은데, 그거를 실제로 이해해주는 투자자는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돈과 관련된 분들은, 사실은 잘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여튼, 저는 너무, 늘 이재님이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그 열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감화돼 왔고, 그리고 저는 지금 방금 두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이거는 제 개인적이고 좀 지극히 사적인 이야기가 맞닿아 있을 수도 있는데, 이번 주 한 주가 굉장히 저에게는 격동적인 한 주였거든요. 되게 스스로가, 나는 이 경계인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번 주 한 주에 가치와 본질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하고, 사실 어제는 그 수업을 듣다가 퍼실리테이터님 앞에서 울기까지 무슨 일이지요? 어떤 스토리였죠? 이거는 이제 긴 얘기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오케이. 단적으로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최근 들어 제가 가치와 본질이라는 것에서 많이 멀어졌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이라는 걸 떠나오게 되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잃어가고 있는 저 자신에게 순간적으로 굉장한 안타까움과 혐오감을 느꼈달까요? 근데 예전에 여러분 앞에서도 한번 울었던 게 그런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실을 끊임없이 외면하고 변명하고, 그리고 여러분 두 분을 보면서도 최근 저희가 팟캐스트를 시작하면서도 생각이 들었던 게, 내가 얼마나 껍데기만 추구하는 사람이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나름 늘 솔직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않고 적절히 아는 척하고 적절히 그런 듯하고, 약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저의 이 불확실성을 강화시켰구나. 이 정말 사소한 계기였어요. 이번 주에 이제 어떠한 누군가가 저한테 질문 던졌어요. 제일 좋아하는 연극이 어떤 것입니까? 근데 거기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는 저를 보면서, 그리고 그 외 수많은 요인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 창업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게 된 게 너무 기쁘고, 방금 두 분의 의견을 들은 게 너무 기쁜 게,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모두 가지고 있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경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이 주제를 제가 두 분께 오퍼를 했을 때 저는 그때는 좀 창업을 막연하게 생각했을 때는 이 프로블럼과 솔루션 접근법에 좀 몰입을 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몰입을 하면 그것만 보느라 딴 걸 잘 못 봅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어떻게 실용성에 좀 집중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 솔루션이 진짜 실용적이어야 돼. 요런 거에 집중을 했는데, 근데 그만큼이나 또 제품이나 서비스의 실용성만큼이나 그 안에 담긴 철학과 의미 역시도 중요하다는 것도 그렇죠. 깨닫게 됐어요. 그러면서도, 그러나 철학과 의미만 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결코. 왜냐면, 광고 산업이라는 게 뭐 정말 좋은 제품을 홍보하는 거가 원초적인 목적이지만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마치 이 제품을 사면 당신이 이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것처럼 그 의미에만 너무 또 매몰되는 것 역시 저는 뭔가 방향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간점을 잘 찾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쵸. 맞아요. 네, 이게 이거는 비록 창업에 관련된 얘기만 아닌 것 같고, 이게 창업이든 예술가든, 네, 이 둘 다를 모두 다 지킬 수 있어야 한다. 근데 그게 솔직히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흥미롭습니다. 지금 이 사이에서 흥미롭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고요. 저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기술 툴을 많이 배우고 있는데, 이 형식과 기술적인 부분에 집착하면서 제 의도가 좀 사라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술은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제공하잖아요. 근데 결국 도구예요, 사실. 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그래서 최근까지도 이런 뭔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가치를 지키는 게 가능할까라는 고민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또한 돈이 부족할수록 사람들을 움직이는 게 본질이라는 거를 그렇죠. 믿고 싶은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맞아요. 비전으로 움직이죠, 비전으로. 그쵸. 그쵸. 그래서, 그리고 또 마침 요즘의 세대는 그걸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타이밍이 왔고, 그렇기에 맞아요. 이제 창업을 함으로써 돈도 벌고 내 가치를 보여주고 싶다는 욕구도 지키고 하는 욕심쟁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그쵸. 네. 그런 근데 마음을 되새기면서. 티오님이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셨구나가 되게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유, 네, 아닙니다. 그리고 너무, 맞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상업이라는 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이제 사주는 건데 오히려 그 본질이나 비전을 제시하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그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더 매력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그게 배치되고 이 갈등되는 요소는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물론 제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겠지만요. 제가 뭔가를 구매하고 사용한다를 그 경험을 떠올려 봤을 때 그 비전이 있는 기업들에 내가 매력을 느끼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맞아. 진짜 말씀대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아요. 전 쿠팡에서 뭘 살 때 단적으로 정말 저한테 필요한 걸 사게 되거든요. 다이소에서 뭘 살 때 가치를 생각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거 싸고 괜찮네 필요한 거 사는데 한편으로 향수를 사는 제가 있어요. 이 향수는 사실 비싼 향수를 살 필요가 전혀 없는데 제가 향을 좋아한다는 핑계하에 이 고가 니치 향수를 사면 왠지 나도 이 향수를 뿌리는 사람들과 같은 그룹에 속하게 되는 그렇죠. 그리고 왠지 29cm에서 상품을 사지도 않았어. 보고 있는데 마치 내가 한 단계 뭔가 맞아. 디자이너 브랜드를 그치. 더 사지도 높은 않았어요. 취향에 그러고 있는 저 역시 발견하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가 맞아. 어떤 사업가가 되고 싶은지 결정할 수도 있을 것도 같아요. 어쩌면? 그리고 나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점점 트렌드 리포트 같은 데서도 나오지만 10, 뭐 10, 20, 30들의 사이에서는 더 윤리적이고 더 좋고 더 착한 브랜드에 대한 니즈가 항상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똑같은 제품을 사더라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좀 확실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 느낌? 쌀 거면 완전 싸게, 완전 테무급으로, 완전 싸게. 아니면 진짜 프리미엄. 아니면 가치를 붙여서 이게 뭐에 좋고 어떤 뭐 몸에 좋고 환경에 좋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리미엄 가치가 붙어야 사람들이 소비를 한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음. 이지님 소비하실 때는 어떤 소비를 하십니까? 이 나중에 또 우리 미리님의 주제와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실제 나의 소비와 또 대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제일 많이 바뀐 게 뭐냐면 저는 차란을 진짜 많이 써요. 제 어허. 옷을 차란에 많이 팔고요. 차란에서 또 많이 사요. 그래서 새 옷을 산 기억이 거의 없어요. 진짜 거의 없어. 작년 한 해, 그러니까 제가 제 새 옷을 작년 올해 포함해서 한 번도 안 샀고요. 뭐 엄마가 이제 자기가 옷 사고 싶다고 하면 제가 사드린 건 있는데 새 옷을 산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 차량을 통해서 팔고 그리고 차량을 통해서 샀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고 있고 일회용품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 빨대 안 받은 지 되게 오래됐고 일회용 컵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고 우와. 그런 단속. 식으로 이제 바뀌었는데 그거 말고 내가 이제 돈을 또 어디에 많이 쓰냐 보면 저는 먹는데 많이 쓰고 물건 소비, 자잘한 물건 소비를 정말 많이 줄였어요. 그 미니멀리즘에 감화된 이유로 이거를 사면 어떻게 버려야 하지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그럼 버리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러면 안 사요. 그리고 안 사고 계속 안 사고 있으면은 그 사람이 창의성이 발휘가 돼요. 그러면서 자꾸 대체를 할 수 있게 돼요. 뭐 예를 들면 저는 그 비누를 써가지고 그 머리만 빼고 머리는 샴푸를 쓰는데 머리 빼고 나머지는 다 비누로 쓰거든요. 근데 그럼 비누 받침대나 뭐 예를 들어서 비누 뭐 그런 부가 소비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 병뚜껑 쓰면 되거든요. 우와.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안 사고 안 쓰고 쓰레기를 덜 만드는 방식으로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 이지님에게 감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근데 방금 요 이지님의 얘기를 듣고 이제 또 질문점은 이지님이 소비하시는 방식이 그렇다는 거는 캐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어떤 제품을 고르실 때 이지님이 그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가 조금 궁금했습니다. 이지님의 가치는 제가 지금 캐치를 한 것 같거든요. 되게 너무 쓸데없는 소비를 하지 않고 줄이자라는 거에 포커스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게 뭔가 기업에게도 이지님께서 가격이 요구하시는 되는 사항이 것인가? 될까요? 그거 되게 좋은 지적이거든요. 제가 그 타일러의 그 환경 강의를 듣고 더 임팩트가 큰 방식으로 활동해야 된다라고 타일러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위해서 막 불을 끄고 막 멀티탭 뽑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회사에 전화해서 빨대 없애주세요라고 하고 뭐 정부에 전화해서 여기 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기준을 환경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더 임팩트가 크고 그게 환경에 더 큰 영향을 주는 행동이다라고 해서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티오님 말씀을 듣고 그럼 내가 어떤 기업에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나? 라고 봤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똑같은 가습기예요. 근데 어떤 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고 값이 싸요. 그리고 어떤 거는 스텐으로 만들어져 있고 비싸요. 그러면 저는 돈을 더 많이 주더라도 올 스텐 제품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소비는 하죠. 근데 막 어떤 회사에 어떠한 철학이 좋아서 감화돼서
이 브랜드의 팬이 됐다. 이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도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입장에서 혹은 내가 추구하는 가치와 맞닿은 기업을 막 응원해주고 싶지만 막상 어떤 기업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사실 관심을 깊게 갖지 않으면 또 알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일반적인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한다고 하면. 저도 지금 지금, 생각해봤을 때, 쿠팡에서 고를 때는 정말 제일 싼 걸 고르거든요. 물론 그 중에서도 제 취향에 맞는 걸 고르기는 하겠지만, 그러니까 소비할 때는 진짜 내 돈을 쓰는 거니까 음,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네요. 음, 지금 이 대화로서 약간 깨달은 것 중에 음, 하나는 포지셔닝이 진짜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멋지고 착하고 윤리적인 거, 뭐 그런 것도 중요한데, 일단 가격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홍보를 해서 그 브랜드나 제품에 대한 인지도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팔리네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네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창업 아이템과 꿈의 아이템에 대해서 각각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 재밌을 것 같거든요. 일단은 첫 번째, 내일 당장 사업자를 낸다면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각자 짧게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진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네. 내일 당장 할 수 있다면 그 쇼핑몰 창업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한때 오. 구매랭을 몇 번 알아봤었거든요. 음, 그래서 그냥 되게 쉽게 이 스토어를 열어서 그냥 내가 재고나 그 창고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창업이다.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알아봤어서 내일 당장 사업자를 내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예시에 보면은 온라인 스토어 그래서 창업을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 창업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계속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유튜브 쇼핑에 제가 뭐 카페24 같은 곳에서 열어놓은 쇼핑몰을 연결해서 나의 컨텐츠와 관련된 물건을 파는 걸 한번 해보고 싶다는, 아직 뭔가 착수하진 않지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유튜브 컨텐츠가 조금 더 구체화되면 아마 실행에 옮기지 않을까 생각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요. 근데 사실 지금 해도 되잖아요? 그쵸, 해야 되죠. 물론 유튜브 이 쇼핑을 열기까지의 좀 기준이 있어서, 근데 기준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뭐 구독자 1000명 정도? 그래서 음, 뭐, 지금 생각한 거는 약간 뭔가 계약직의 취업 고군분투, 약간 요런 내용이나 자취생 일상, 요런 내용으로 그냥 제가 평소에 하고 있는 일상을 올려서 관련된 물건들을 팔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저는 좋은 것 같은 게 확실히 개인화된 이야기가 먹히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나 개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브랜드처럼 우리 막 어떤 유튜버를 좋아하는데 되게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잖아요. 저 막 그냥 드라마 보면서 깔깔대는 유튜버도 맞아요. 웃음의 포인트, 예. 웃음의 포인트가 너무 재미있어서 그 사람은 팬이 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한 번 팬이 되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이나 그 사람이 뭔가 좋아하는 것들을 저도 뭔가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이게 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미리님이 충분히 그런 곳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제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이제 든 생각이에요. 이제 물론 운전 중에는 절대 휴대폰 보면 안 됩니다. 제가 운전 중에 휴대폰을 봤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쇼츠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왜 우리가 무슨 어떤 식당이 위생 점검에 걸려가지고 영업 정지를 당했다라고 하면 그 영업점이 어딘지, 뭐 영업점 상호와 위치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 쇼츠에서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 거예요. 오.
제가 사이트 이름을 까먹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지자체에서는 공고를 하니까 그 공고 목록에 들어가서 그 공고를 보면 뭐 영업 정지 이렇게 공고를 들어가면 영업 정지를 당한 영업점과 그 영업 정지 사유가 다 나온대요. 그래서 볼 수 있다라는 내용의 정보 전달 쇼츠였는데, 그거를 보고 딱 느낀 게, 그러면 내가 저거를 API로 다 따와가지고 그거를 지도로 연결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이제 광고를 받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당장 창업을 한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알면 좋은 정보들이 정말 많은데 그거를 웹사이트 정리해 놓으면 생각보다 트래픽이 꽤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뭐 계산기, 만나이 계산기, 뭐 오. 음력 변환기 이런 거 구글에 검색하면 막 사이트 나오잖아요. 저는 속으로 뭐 이렇게 이상한 사이트 많이 나와? 라고 생각했는데 거기 광고를 달고 거기 클릭 수에 따라서 돈을 엄청 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냥 저도 웹사이트나 막 어플까지 멀리 가지 않더라도 좀 어느 정도 코딩을 할 줄 알면 그렇게 해서 광고 수익 받고 클릭 수대로 이렇게 해서 그거야말로 내가 잠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그런 창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리 막 MBTI 같은 거 검사하는 되게 뭐 종류가 많잖아요. 뭐 MBTI 뭐 식물 이런 거. 근데 그걸 이제 개발자들이 그 페이지를 만들면 그 다 광고 수익을 얻을 수 있어서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트 하나 만들어 놓으면. 맞아. 괜찮은 것 같아요. 코딩을 제발 배울까요? 코딩 근데 저번에 이지님이 그 코딩도 GPT랑 같이 스터디를 하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웹사이트를 만들었죠. 한번 착수를 해보시는 게 어떠실지. 잘하실 것 같아요. 괜찮네요. 저 GPT랑 만들기는 생각 안 해봤는데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응. 조언을 화이팅. 해줄 개발자를 한 명만 구해서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딩 맞습니다. GPT가 충분히 많이 해줄 수 있고. 근데 이게 GPT도 완벽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 어려운 측면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를 시행착오도 많고 잘못된 정보도 절대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막 GPT랑 지금 다루는 툴, 3D 툴인데 3D 툴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말한 대로 하는 것보다 때로는 유튜브 그 영상이 나을 때도 훨씬 많기는 직접 찾아본 게 그래서 맞아. AI라는 것 자체가 그거 어떠한 분야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가 없으면 조금은 또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어려움을 직면할 수도 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너무 좋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고 예비 창업 패키지라는 그 창업하시려는 분들이 약간 창업하시기 전에 그 창업을 위한 맥북을 사기 위한 지원금을 받는다라는 개념으로 받는 게 예비 창업 패키지래요. 이게 실제로 뭐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뭐 그거보다는 좀 투자에 가까운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막 회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맥 사려고 한다라는 개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한 번씩 해보면 좋겠고 이지님 좋은 사업 아이템 있으면 예창패 도전해 보시죠. 그러니까. 네, 화이팅. 혹시 마케터가 필요하면 고용해 주세요. 좋죠. 사업 계획서 써서 그냥 척 내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혹시 티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원래 제가 생각한 게 있었는데 그게 이번 한 주간에 약간 의미 없는 게 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진짜로 하고 싶은 것보다는 현실성 있는 거 측면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해보자면 지난 학기에 기획을 했던 아이템이죠. 관광 디지털 리플렛, 그러니까 오프라인 리플렛의 대체품 같은 건데요. 우리가 리플렛 같은 거는 현지에 가지 않으면 약간 의미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낭비가 되기도 하고. 되게 관광 지자체별로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서울은 진짜 많은데, 로컬 지역들은 이렇게 되게 많지가 않다 보니 좀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측면이 있고, 그래서 좀 이거를 디지털화 한다면 어떤 방식이 있을까? 근데 좀 재미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제 그 지자체에 오퍼를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조금 게임성이 가미된 근데 이제 디지털 리플렛인 거죠. 좀 청년 그런 여행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명소를 소개해주는 그런 건데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지 조금 어렵네요. 이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말하는. 네, 됩니다, 됩니다. 그래서 약간 그걸 플레이하는 사람이 내가 어떤 여행지로 가야지 하는데 그 명소를 게임 플레이어처럼 실제로 체험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기 3D로 구현된 공간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 수 있고 약간 이제 그거를 메타버스류인가요? 수익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거기에 이제 뭐 예를 들어 경주다 하면은 거기에 유명한 그런 식당들이나 물품들 있잖아요. 기념품들. 그런 데랑 제휴를 맺어서 그 아이템을 홍보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수익화를 하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현재로서는. 좋은데요? 근데 저 예전에 한번 그 충북인가? 한번 어디 놀러 갔는데 거기 민속촌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컨텐츠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민속관을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그 카메라를 켜고 있으면 그 홀로그램이 있어서 뭐 그거를 사진을 찍으면 스토리가 진행이 되고 스토리 진행에 따라서 모든 그 뭐 홀로그램을 다 찍고 하면은 인증이 돼서 마지막에 상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였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니까 그 옛날 카메라 저 예전에 노트 5 쓸 때였나 그런데 S10 쓸 때였는데 그 제 휴대폰이 그게 낮아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구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콘텐츠를 즐기지도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가지고 그냥 뭐 못하고 돌아왔는데 그 담당자분이 이제 안타까우셨는지 그냥 열심히 노력하셨네요 하면서 상품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제가 해보니까 내 휴대폰도 이 정도고 나는 심지어 디지털 기기에 친화적인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이거를 주로 오는 이런 민속관에 주로 오는 사람들은 보통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완전 어린애인데 이거 하기가 되게 힘드시겠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좀 잘 보완된다면 저는 진짜 모든 종이류 디지털화 전환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너무너무 공감하고 빨리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동감합니다. 저도 이거를 타겟을 20, 30대 청년층으로 잡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그들조차 이제 이 기기에 제약이 있어요. 만약에 이거를 보니까 3D 컨텐츠를 나중에 이제 이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뭔가 패키징을 해서 출시를 할 때 어떤 기종까지 되게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기종을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게 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맞아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정말 오래된 기종이면 체험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AR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지역들에서 사용하고 있는, 관광 컨텐츠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이 컨텐츠에 대해서 홍보를 조금 더 해도 될까요? 네네네. 이 컨텐츠가 조금 다른 점은 그 지역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도 충분히 그 명소를 한번 사전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R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에 가서 찍어야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어떤 데를 여행을 가겠다라고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우리가 어딜 여행 가야지 하고 찾아보기 전에 누군가한테서 들은 거 있잖아요. 거기가 좋대. 약간 요런 요인이나 혹은 어떤 지인, 혹은 내가 예전에 갔을 때 되게 좋았다라고 경험한 곳을 다시 떠올리게 된대요. 제일 처음으로. 요거는 문체부에서 조사한 관광 내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 관광 지역으로 선정이 되려면 그 지역에 대한 사전적 정보가 이미 인지가 되어 있으면 좋겠구나. 사전적 체험을 해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종의 이거는 디지털 리플렛의
오프라인 리플렛의 대안이기도 하지만 광고 컨텐츠의 또 하나의 가능성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실제로 이렇게 게임처럼 플레이하는 식으로 참여를 해볼 수 있고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웹 형식으로 해서 출시를 한다면 웹 형식으로 해서 굳이 어플 설치 안 해도 되고 어플 설치 없이 웹 링크로만 들어가면 할 수 있는데 근데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속 문제이긴 했어요. 이게 3D 컨텐츠가 너무 용량이 크고 힘들다 보니 구동이 조금 좋은 사양의 컴퓨터에서도 쉽지 않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 부분은 좀 보완되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항상 그런 부분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정말 기깔나고 멋있는 비주얼로 앱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범용성이 너무 떨어져. 사람들이 못 봐. 볼 수 있는 기기 너무 한정돼 있어. 그래서 그런 범용성을 늘리자. 사람들이 더 많이 볼 수 있게 하자. 그러면 막 화질이 떨어져. 아니면 캐릭터의 완성도나 그런 막 터치 이런 게 떨어져. 그러니까 결국에는 약간 여기도 만족스럽지 않고 저기도 만족스럽지 않은 그런 결과물이 나오기 쉬운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여튼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히 말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또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저 한 가지 질문은 그러면은 그 관광 정보에 대한 업데이트가 계속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운영하는 그 회사 측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이거를 이제 어쨌든 제가 실제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자체에 투자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창업 패키지 이제 국가의 창업가들에게 주는 지원과 지자체에게서 계약을 맺어서 계약금으로 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해요. 초반에는. 이걸 당장 네.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하나의 컨텐츠로 출시를 해보고 반응이 좋고 괜찮다. 그러면 이제 후에 지속적으로 관리 운영을 우리가 해주면서 계약을 이어간다면 업데이트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좋아요. 지금 구체적으로 뭔가 추진하고 있는 아이템인가요? 그냥 지난 학기에 진짜 제가 사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팀원들과 함께 기획한 거였죠. 근데 잘 만들면 해볼 수도 있죠. 예창패 지원할 계획이 있나요? 개인적으로? 이걸로는 아닌데 다른 아이템으로는 또 작업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두 분께 개인적으로 한번 요거에 대해서 논의를 들어보면 좋겠네요. 너무 기대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우리가 너무 방금까지는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이번엔 꿈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죠. 진짜 내가 정말 시간도 많고 돈이 진짜 너무 많아. 내가 일론 머스크야. 이런 아이템을 해보고 싶다.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진짜 돈이 많아서 돈이 진짜 많다. 그러면 저는 바다가 보이는 동해 바다야 됩니다. 서해 바다 안 되고요. 동해 바다가 보이는 한 3층이나 2층짜리 건물을 지을 것 같아요. 2층은 무조건 통유리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경이 잘 보여야 되고 그 2층은 메인 건물로 쓸 건데 2층은 약간 조명이 어둑어둑한 바 형태라서 음료 주문을 받고 술이랑 음료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곳이고요. 그리고 좋은 음악이 깔려야 되고 좋은 향기가 나야 되고 거기서 사람들은 책을 읽고 음료를 마시고 술을 마시고 본인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사진관 같은 컨셉인데요. 제가 봤을 때 요즘에 아이템 혹은 누군가가 오고 싶어 하는 곳, 가고 싶어 하는 곳, 바이럴이 되는 곳을 보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거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뭘 올리고 싶을까를 고민해 봤을 때, 멋있고, 남들이 봤을 때 우아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찍고 싶고, 공유하고 싶을 것 같아서, 정말 그런 분위기 좋고 멋진 곳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다. 아니면 책을 보고 있는다. 아니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다. 같은 거를 전문 사진 작가가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좀 바이럴이 되면 1층에 좀 더 캐주얼한 무드로 이제 인생 네컷 같은 그런 느낌의 어떤 득석 사진이나
아니면 더 좀 캐주얼한 느낌의 셀프 스튜디오 같은 그런 거를 1층에 넣고 싶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는 2층짜리 컴플렉스. 오. 정말 이 얘기를 우리가 예전에도 들었었잖아요. 그때 참 저도 많은 감화가 됐었는데, 어떠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러니까 뭐, 누군가를 위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지님이 그 말씀하실 때 저도 비슷한 공간을 만들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막 감화가 됐었던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너무 가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미리님은 또 사진 그 찍히는 걸 각도까지 좋아해서. 해가지고 잘 찍히시지 않습니까? 맞아. 미리님 같은 힙스터들과 이런 그런 자기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면은 진짜 너무 천국일 것 같아요. 거기는. 그니까. 그러고 보정 원하면은 오늘 네. 추가금 받고 보정도 그니까. 해주고. 그러니까. 근데 일단 바다가 있는 곳에서 사진 찍어주는 것 자체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사진 남기는 게. 너무 이쁘니까. 음. 근데 저는 살짝 들었던 생각은 그 사진 작가를 고용하는 비용이 또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쵸. 그거 플러스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스쳤어요. 저 그것도 심지어 생각해 놓은 게 그 사진 작가 카페가 있어요. 어허. 그래서 거기 카페에 구인글을 올리고 여기는 약간 아카데미 시스템인 거야. 그러니까 상주 작가는 한 명만 고용해. 그리고 상주 작가가 유명해지면 유명해질수록 돈을 주고서라도 배우고 싶다는 사람이 오겠지? 그럼 이제 마치 이렇게 도제식처럼 뭐 여기서 이제 우리 어디가 될진 모르겠지만 예컨대 뭐 예를 들어서 뭐 고성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성까지 와서 일을 배울 사람 하면은 없겠지만 우리가 고성에서 직원 숙소가 있으니까 혹은 여기서 이제 뭐 영업 마감하고 잘 수 있게 어차피 거기는 공간 대여업으로 사용할 거니까 어떤 식으로든 숙식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숙식을 제공하고 낮은 정도의 아주 최소 가능한 임금만 주고 여기서 일을 배우고 너의 꿈을 펼치고 네가 떠날 수 있으면 언제든 떠나도 된다. 이런 느낌으로 고용을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약간 그 게스트하우스 스텝 구하는 것 마냥. 괜찮은데요? 또 바다 음. 앞이면 또 쉬엄쉬엄 하면서. 약간 그러면 요 사업, 요 공간에 담긴 이지님의 비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어떤 걸까요? 그랬다. 머물고 싶은 곳이고 나를 기록하고 싶은 곳? 그게 이지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방향이시기도 하고 하기사 맨날 기록하시는 거를 정말 좋아하시고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런 맞아요. 부분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이지님이랑. 근데 이렇게 하면 진짜 잘 될 것 같은데 사람도 엄청 많이 올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네. 문제가 이렇게 하려면은 자본? 로컬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게 바이럴 될 때까지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쵸. 언제 터지냐? 터지기만 하면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언제 터지냐? 미리님은 방문 한 번 한 곳에 다시 또 방문하는 경우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럼 이지님의 저게 또 되려면 매번 새로운 방문객들이 이렇게 와야 되는 건가? 아니면은 단골을 만들 수 있나? 저렇게 했을 때? 로컬을 매번 방문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엄청난 매력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러면 3층에 숙박시설 만들고 1층에 공간 대여하면서 그 1층에서 문화센터 할게. 뭐 글쓰기 25년 맞아. 1월 주제는 글쓰기입니다. 한번 글쓰기 하고 싶은 사람 한 달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커뮤니티 비용 납도 받고. 저도 로망입니다. 예전에는 그쵸. 40대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로망이라고 하면 이제 40대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너무 가까운. 아니야.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몰라. 맞아. 맞아요. 사장님 맞아요. 되었을 수도 있다고. 와, 그러면 좋겠다. 근데 진짜 꿈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뭔가 티오님 말씀하신 것처럼 로컬에서 사는 게 저는
제가 그 창업 준비를 했었던 거는 식료품 공유하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제가 1인 가구로서 요리를 많이 하면서 항상 이 식료품을 남겨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조금만 먹는데 파는 건 항상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나누는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 약간 당근이랑 좀 비슷한데 당근에 올라오는 게 내가 가진 어떤 남은 식료품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확장해서 우리가 뭐 편의점에 있는 팩이라던가 시장을 가면은 또 남는 그날 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날 먹을 수 있는데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식품에 있어서의 비효율을 많이 없애면 좋겠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 먹을 수 있는데 버리는 음식들을 이 작은 구역에서 모아보면은 그게 엄청 누군가 한 가구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낭비 같다. 환경을 생각해서라도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근데 그 법률적인 이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알아봤을 때는. 일단 당근에는 이제 포장이 벗겨진 식료품을 거래를 하지 못하고 식료품법에서도 그런 거를 거래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슈가 있어서 뭔가 계속 추진을 하지 못했지만 뭔가 꿈의 아이템 이게 있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을 하지는 못했는데 오픈 카카오톡 방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니라 학교 커뮤니티에 올려서 이런 자취생 커뮤니티가 있어서 남은 식료품이나 아니면 공동구매나 나눔을 하거나 분배를 하는 거를 팟을 만들어서 나누자. 그래서 오픈 카톡이 아직도 있거든요. 제가 관리자로 있는데 63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취생들끼리 그냥 내가 지금 이거 남았는데 빵 남았는데 드실 분 어디서 만나요? 뭐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이거 같이 살 건데 나누실 분 카톡방 들어와 주세요 해서 지금은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걸 더 확장시켜 보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또 문제가 보안이 아니라 안전의 이슈가 있는 거죠. 어디서 만날 건지. 안전. 그러니까 당근도 물론 솔직히 당근 혼자 나갈 때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뭐가 범죄 맞아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혼자 왜 1인 가구다 하면 그거가 노출이 될 수도 있고, 그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방향으로 하면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는 뭔가 미리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된 거는 나누기 플랫폼이 있으면 재밌겠다. 근데 모든 종류의 나누기를 다 같이 하는 거야. 음식도 나누고, 뭐도 나누고. 제가 최근에 NCT를 조금 봐서 그런지, 요새는 분철 이런 거 하잖아요. 나 정확하게 잘 몰라. 앨범 분철, 앨범 굿즈 나누기,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것도 다 이렇게 하면 보통 그런 걸 하는 타겟이 2030 여성이니까 2030 여성들의 안전한 나눔 라이프를 가능케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으면 괜찮은데요? 너무 재밌겠다. 차라리 좀 좁혀서 생각했어요. 30 여성을 타겟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티오님의 꿈에 저도 네, 창업을 참, 근데 공부하자.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현실과 저보단 다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일론 머스크가 말도 안 되는 시설에 화성 간다고 한 것처럼, 말도 안 되고 지금 현실에선 불가능한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상 MMORPG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혹시 소드아트 온라인이 리니지 같은 거 아니야? 비슷한데 소드아트 온라인이라는 일본 애니메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건 꼭 소아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게임, 애니메이션이나 소설에서 사용되는 소재이긴 한데 가상현실인데 완전한 가상현실에 접속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기계에 연결돼서 지금은 우리가 비전 프로나 메타퀘스트 3나 이런 거를 써서 가상현실을 눈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이제 그러한 그런 류의 문학 작품이라고 할게요. 문화 컨텐츠에서는 완전한 접속을 한 설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항상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레디 플레이어 원 그렇죠, 약간 그렇죠. 그런 느낌인가요? 그러니까
내가 완벽하게 접속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가상현실에. 근데 거기서 진짜 향도 맡고 촉각도 느끼고 거기에 사는 것처럼 완벽하게 느낄 수 있는 가상현실. 근데 이게 이제 정말 인간이 저는 하나의 삶만 산다는 게 항상 아쉬운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삶을 살아보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죽음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그렇죠. 항상 또 철학적이다. 평행우주에 관심이 있으셨잖아요. 그쵸. 평행우주에도 관심이 있고 맞아. 또 연극 그쵸.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연극이나 영화에도 매력을 느꼈던 거는 어떤 세계를 만드는 일이고 그 안에서 또 배우는 또 다른 삶을 살아볼 수도 있게 되잖아요. 어떠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았고 저는 연기는 못하지만 저도 그렇게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가상 MMORPG를 다룬 세계관이 너무 항상 재미가 있었고 그런 컨텐츠를 나도 만들어보고 싶고 그게 보급화되는 세계가 꼭 내가 죽기 전에 왔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일단 안전 이슈를 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를 몸의 모든 신경을 다 접속을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단순히 지금은 그냥 듣고 보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신경을 연결한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요. 뭐 죽음과 진짜 여러 가지 삶 살다가 바로 죽음으로 직행할 수도 있는 거고 사람들이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을까? 그런 나처럼 이런 꿈을 꾸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게 보급화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인 그래서 너무 이상적인 사업 아이템 그 자체인 거죠. 근데 맞아. 뭔가 맞아. 그 신경 연결까지는 안 되더라도 VR이나 AR 업계에서는 굉장히 쓰일 법한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막연하게. 근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퀘스트 3를 대여를 해서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 기기가 일단 너무 무거워서 30분만 넘어가도 몰입이 안 돼요.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무겁고 머리를 조이는데 지금 가장 최신의 장비도 그렇게 화질이 좋진 않아요. 그건 그냥 신기한 점이지. 기술적 문제 아닐까요? 우리가 돌덩이 휴대폰 들고 다녔던 시절처럼 언젠간 가벼워지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지금 우리 랩틸리언 선생님, 마크 저커버그가 2028년에 정말 가벼운 메타에서 안경을 내놓겠다. 너희들의 지금 그 묵직한 벽돌이 아니라 가벼운 안경화를 하겠다. 지금 사실 있거든요? 안경화를 어느 정도 했어요, 걔네가. 근데 문제는 그게 3천만 원이어서 그렇지. 3천만 원이면 사람들이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걔네의 목표는 이거를 최대한 들어가는 부품들이나 이런 거를 경량화하고 보급화하는 겁니다. 지금도 VR 시장의 문제가 그거거든요. 기기가 너무 비싸요. 기기가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사지 않아요. 이 컨텐츠가 그래서 만들어질 수 없어요. 왜냐면 컨텐츠를 만들어도 이걸 즐길 사람이 없거든요. 원래 클로징은 오늘 나왔던 아이디어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에 대한 리뷰이긴 한데요. 그냥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했던 이 대화가 어땠는지를 그냥 얘기해보는, 의견을 공유해보는 그런 걸로 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창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창업보다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라는 지점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 우리 대화를 하면서. 그 창업이라는 게 사실은 그냥 어떻게 보면 돈을 어떻게 벌겠느냐 같은 주제라고 난 생각했는데 우리 대화 맥락을 보니까 창업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그 창업을 해나갈지를 생각하고 그거를 계획하는 모습에서 다 각자의 스타일이 나오고 각자가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을 해왔는지 어떤 식으로 선택하고 행동해왔는지가 오히려 되게 잘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래서 오늘 대화가 참 즐겁고 재밌었고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느끼는 건데 남한테 돈을 쓰게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우리가 소비는 되게 쉽고 편한 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도 간편결제 같은 걸로 클릭 한두 번이면 돈을 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를 이야기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돈을 쓰는 것이 굉장히 양분화돼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재미있는 대화였습니다. 저도 너무 공감을 많이 하고요. 저희가 진짜
생각하는 게 다르구나,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또 한 번 느꼈고, 그래서 좀 저희가 서로 좀 보완이 되는 관계이구나라는 걸 또 한 번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구나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또 티오님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서 아, 티오님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구나, 요즘에. 그래서 아, 이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풀어나갈까. 그게 되게 기대가 많이 되는 점이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내가 옆에서 많이 응원해줘야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맞아요. 호스트 티오님의 오늘 그게 일단 궁금합니다. 오늘 기술적 이슈가 담당자로서 굉장히 아쉽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대처를 좀 더 잘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고요. 근데 또 처음이었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좀 위로를 해봅니다. 해보고. 맞습니다. 오늘 대화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내용이 저는 참 좋았던 게 이지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서로를 좀 더 늘 알고 있었지만 또 한 번 알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고 얼마나 가지각색의 지점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또 성장시켜 주는가, 서로를 또 더 괜찮은 사람이 되게 하는가. 오늘의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기까지 두 분의 역할이 정말 컸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두 분을 못 만나고 이런 대화들을 나눌 기회가 지난 10년가 없었으면 저는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두 분이 큰 감동이다. 자극이 되어주시고 정말 다른 방식으로 자극을 해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참 창업이라는 에피소드를 갖고 왔는데 여전히 제가 창업에 있어서 조금 더 가치에 관한 부분과 현실에 관한 부분과에 대해서 좀 더 빨리 결론을 좀 더 다가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전히 품고 있는 이 불확실성과 이 고민이 조금은 명료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소회가 있었고 여튼 재밌는 대화였습니다. 많은 옵사클에도 불구하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엔딩 멘트가 있는데 지금 또 기억이 안 나요, 제가. 저희 다음 에피소드 예고를 잠깐 드려도 될까요? 맞습니다. 네. 다음 에피소드는 저희의 소비 습관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제가 정돈된 삶을 살자의 첫 번째 어떤 과제로 소비 습관도 정돈을 하고 싶은데 가장 크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한 달 동안 자신의 소비를 돌아보고 내가 너무너무 만족했던 소비 한 3가지 이거를 하고 나니까 좀 별로였다. 불만족했다는 소비 3가지를 하고 불만족했던 소비를 할 때 내가 왜 그럼 그 불만족하는데 그걸 하게 됐을까? 그리고 만족한 어떤 소비들을 분석해서 내가 왜 이거에 만족감을 느낄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엄청 모든 거를 다 소비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어떤 것들을 소비하면서 살아갈지 같이 이야기해보면 좀 재밌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으니까 다음 에피소드 많이 기대해주세요. 좋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그러면 지금까지 티오 미리 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만나요. 다음에도 들어주세요. 사용 명절 잘 많이 하세요. 보내세요.